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또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소방청에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는 몇 개 받고 소방청장과 통화는 했다고 했습니다. 자, 국무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차이가 컸습니다. 자, 이제 한편 부정선거 관련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고,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은 보안의 취약성 또 해킹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않겠다, 해킹 흔적 여부도 답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하면서 양측 사이에 공방만 벌어졌습니다. 자, 장윤선 기자님, 어제 어떤 부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저 몇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야당에서 본인이 그 국회에 갔을 때 박수라도 좀 쳐주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협치 같은 거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박수 안 쳐줘서 삐져서 계엄한 거냐라고 오늘 이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문을 하던데, 저는 이제 사실은 계엄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심경 토로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여전히 팩트 체킹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의원이냐 요원이냐 또는 인원이냐 이 논란이 지난 6차 변론기일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엄 때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마 뭐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군인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붙어서 그 로텐더울 앞에서 막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몸싸움 같은 게 있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하거나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다고 봤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언론사 단전 단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커다란 뭐 라운드 테이블 위에 있는 걸 그냥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사실에 부합할 리 만무한 거죠. 실제로 본인이 계엄 지시서를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방청장에게 연락해서 검토하고 뭐 한겨레, 경향, MBC, JTBC 그리고 여론조사꽃 이 5개 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거를 지난 국조에서 소방청장이 확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좀 진실과 먼, 특히 이제 부정선거 대목은 특히 중국을 끌어들여서 한 것은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재판 언제까지 이거를 이어가야 되나,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은 어떤 부분을 관심 있게 봤습니까? 헌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우리 처음에 잘못 알려졌던 이제 내란 프레임이 하나씩 이제 벗겨지고 있고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원본이 없는 데다가 본인 글씨가 아니다라는 의혹도 나왔고요. 누가 썼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있죠. 민주당에 있는 모 의원이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곽종근 사령관 진술도 지금 다른 사령관에 의해서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언급도 없었고 체포도 없었다. 그리고 김병지 의원은 유튜브에 나가서 처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회유돼서 처음에 내란 프레임이 짜여졌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 맥락 속에서 이제 단전 단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이제 확인해줬죠. 단전 지시도 없었고 그런 지시 받은 적도 한 적도 없었다라고 했었고요. 또 이제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짜 신분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또 했었고, 외부망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브도 침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없었지만 어쨌든 선관위가 허술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분명한 입장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를 거치면서 그동안 정부라든가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의혹이 근거가 있는 거구나라는 게 좀 더 밝혀졌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줄 탄핵에 대해서 이건 국회 권한이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황당한 권한이죠. 줄 탄핵이 국회 권한이다 그러면 정부 기능 마비시킬 수 있는 게 국회 권한이다라는 말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 기능 마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줄 탄핵이나 줄 특검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 기능 마비가 마치 국회 권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제 탄핵됐을 때
즉 국무위원들이 6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직무 정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29번 있었던 거고 이번 계엄에서는 이제 길면 6시간 정도였죠. 6시간이었고 밤 사이에 국회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국회의 어떤 기능 정지라든가 정치인의 정치 활동이 정지되는 이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6시간과 6개월, 9개월 이 정도를 비교해서 평가해서 말하기에는 국민들이 아마도 판단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이야기한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 줄탄핵, 예산특검 이런 건 엄연히 헌법적 법률적 국회 권한이다. 이 발언은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윤 대통령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선포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설정까지 벌였잖아요. 어떻게 보시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들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국회 특히 민주당이 지난 뭐 몇 번 동안에 했던 그런 그 탄핵이라든지 또는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디에 그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다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그리고 이 법질서 내에서 국회가 그 표결 처리라는 아주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진행된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계엄, 물론 대통령 계엄도 이거 헌법에 있는 권한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부분을 권한을 쓸 때는 헌법 내에서 법적으로 그 책임 안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대통령의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이 법 테두리 바깥으로 헌법의 바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군인을 동원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이 헌정질서를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고 그 안에서 폭동과 같은 이런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상황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지금 계속 공격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는 나무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숲을 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주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논박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마치 이 전체의 뿌리가 다 흔들린 것처럼 그렇게 비약하시는 건 괜히 잘못됐다.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사실관계에 상당히 부합하는 많은 증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을 제시할 만한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신조부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적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결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활동을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 활동을 비롯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것이 포고령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만은 포고령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지금 헷갈린 상황 아니겠어요? 게다가 대통령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다라고 했고 김용현 전 장관도 인정했습니다. 그럼 오케이. 포고령의 작성 주체는 밝혀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포고령의 이행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계엄사였어요. 계엄사. 박안수 전 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포고령의 작성과 포고령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 요원, 의원을 끄집어내라.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 이 문구가 굉장히 지엽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의 명령을 누가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군 주요 관계자들 그리고
이 계엄 사태와 관련된 분들의 진술이 국회에서의 증언과 검찰 조서상의 내용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하는 증언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더 면밀하고 세심하고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진행하는 게 증인들의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초시계가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있는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순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순실 씨는 6시간 반을 헌법재판소 나와서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증인들은 좀 90분이에요. 최순실 씨의 4분의 1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가 있는데 그럼 그걸 누가 썼겠냐? 이상민 전 장관은 온몸으로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언제까지 이 계몽령 타령 들어야 되겠니?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시민이 폭행당했다는 건 전체 문장을 보면 핵심이 아니고 계엄군 공격이 없었다는 걸 말한 건데 윤통은 말꼬리만 잡힐 걸 알면서도 말 좀 줄이지 좀 안타깝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보다 많이 불안해 보이더라. 이런 개인의 생각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 중국인 개표 사무원 있었죠. 김용빈 사무총장 한 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죠. 중국인이 도대체 어떻게 개표 사무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청래 입으로 줄탄핵 인정하는 게 참 웃기긴 하더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신조부 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너무 좀 속도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도 주셨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여러 수사기관들이 이제 중구난방 수사 조사를 하고 국회 청문기록까지 이제 혼재돼 있어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고요. 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체포 명단 정치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언이 너무 거리가 벌어진다. 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평의 때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장 기자님은 이거 정말 문제 없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네. 이것은 그 자승자박의 측면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2019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검사들의 그 어떤 그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같이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끝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이 워낙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해서 재판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는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술의 일관성이 본인 스스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입장 뭐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표변하면서 입장을 바꾸니까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 스스로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지금 저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왜 조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실제 증언의 거리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일치하는 증언이 홍장원 차장 그렇죠.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누구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그 메모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체포자 명단이 16명, 14에서 16이라고 홍장원 차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16명으로 일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티끌만한 먼지 하나 문제로 잡아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이 재판을 좀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숲을 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주요 쟁점도 아니에요. 핵심은 위헌 위법 여부이고 당시에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연 것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려고 한 것 그리고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킨 것 이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것들만 종합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은 너무나 명약 관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헌재가 이제 숲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 나무가 만약에 가짜 나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나무가 만약에 간판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나무고 또 초록색으로 페인트로 칠해서 멀리서 보면 숲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조서 이거 증거 채택은요. 2002년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양측이 동의하자면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요. 증거 동의 안 하고 채택한 선례가 있다면서 헌재가 얘기했지만 그때는요.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었죠. 하지만 이후에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채택할 수 없다라고 입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 입법을 외면하고 과거에 편의적으로 과거에 자기들이 채용하고 싶은 선례만 따져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동의 안 해도 채택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속도전뿐만 아니라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이런 것을 또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우 사령관하고 김은태 단장이 일관적으로 지금 홍장원,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차장과 배치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진실이라는 게 처음에 언론에서 얘기했던 그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란 프레임, 내란의 이제 목적이 있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억울한 거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추가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속도전에 대해서 결국은 답을 정해놓고는 헌재가 아니겠느냐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댓글에 윤석열이 검찰 입장에서 했던 말이 자기 자신에게 비수로 돌아올 줄 알았겠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 징계 성격의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과 같을 수 있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재판 공정성을 생각하면 무조건 그걸 증거로 채택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런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김준욱 대변인, 이게 이제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렸을 때 많은 다수가 좀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전원 일치의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보는데 좀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언이 너무 거리가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증언에서 거리가 벌어진 사람들을 보면 김용현, 이진우, 여인영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공통점이 뭐가 있냐? 김용현의 변호인이 본인이 변호를 맡지도 않았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척사령관 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것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수차례 만납니다. 언제 만나냐? 국회에서 증언하기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기 전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선임이 되지도 않은 변호인인데 앞으로 선임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만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선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김용현 측의 변호인은 결국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회유하거나 또는 압박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검찰 수사기관에서 피신조서를 작성했던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대충 나오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분들의 이 피신조서 하나만을 증거로 채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에서 나왔던 수사의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했고 국회에서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나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 증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정상적으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고 보지 않는다. 국무위원들의 간담회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까지 심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국무회의를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김용현 장관은 분명히 자기가 최상무 권한대행에게도 줬고 또 몇 사람에게 준 메모지를 자기가 직접 타이핑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했고 그중에 이상민 장관에게도 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그러고 원탁에 있는 멀리 서 있는 그런 메모지를 봤는데 거기에 단전단수가 써 있더라.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신지호 대변인의 메모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멀리 서 있는 거를 갖다가 볼 정도의 무슨 소모주의 눈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 그렇게 술술술술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어제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야 이건 더 이상 뭐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구나 싶으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서 그 증인을 갖다가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지만 다 기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얼마나 위헌적이었는지 얼마나 위법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은 이미 다 끝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속도를 내면서 이제 내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에 최종 결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선고가 내릴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7차 변론 기일이었는데 한덕수 총리,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증인 신청을 또 기각을 했고요. 또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더 진행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적법 절차에 충실해야 국민이 결론을 납득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예.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원 일치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원 일치된 의견을 내놓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쟁점인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어제 증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각의 총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내세워가지고 그분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떤 연유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들어봐야죠. 그래야지 헌법재판소가 그 결론을 내릴 적에 이 국무회의는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국민 앞에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얘기는 듣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야기는 그냥 국회에서 한 증언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그 어떤 국민도 이거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든 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이 대통령이 한 행위에 있어서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이게 지금 전 주요 쟁점이라고 봐요. 근데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분명히 선거법에 저촉되는 말이 있었다. 선거법에 어긋났다라는 이야기를 중앙선관위에서도 했었고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헌법재판소에서 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느냐. 불법이 있었지만 그것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위헌,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헌법상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을 행사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어야지 정치권이든 국회든 국민이든 다 납득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너무 탄핵 인용이라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또 맹폭을 했네요. 헌법재판소를 법치 아닌 문영배 권한대행의 인치다 이런 표현을 썼고 댓글에도 이재명 대표 재판은 하세월인데
윤통 재판은 속전속결 이러니까 의심을 사지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정통 보수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존재론적 차원에서도 이 재판의 엄중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그게 진짜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개인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온전하고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요구하는 보수주의자들의 태도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들에게 오히려 더 불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속도전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빨리 파면을 시키든지 복귀시키든지 해라. 계속해봤자 국론 분열만 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